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학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 미래의 물량에 대해서 분석해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에 대한 그런 좌표를 한번 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중도가 80%입니다. 80%.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시장 수급 동향이에요. 이 수요와 공급을 알게 되면 가격이라는 방향성을 아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만 정확하게만 이 좌표를 찍을 수가 있어도 우리가 가격 상승의 80% 정도의 추이를 적중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부동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을 통해서 오늘 한번 쭉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우리가 주택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인구입니다. 인구.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구가 절대적인 지표로 자리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다니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접목을 해서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지 이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거의 5,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이 이제 1,000만 명인데 사실 960만 명대로 살짝 밀려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밀려서 경기도로 갔거나 인천으로 갔거나 이런 분산이 됐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큰 이게 메트로 시티로 이거를 인식해야지 서울을 경계를 정확하게 이 경계를 영역을 그어서 서울에서 이탈했다 경기도 이거 바람직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하나의 큰 공동 주거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주택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서울의 인구, 경기도의 인구, 인천의 인구를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딱 절반입니다. 2,600만 명입니다. 수도권의 절반이 모여 사는데 이 면적은 전국토의 8분의 1이에요. 그만큼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인식을 전제해서 또 이 수도권 주택시장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가구라고 했으니까 가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34,000명이 줄었다. 서울의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종전의 방식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가구 수요량에서 보면 서울의 가구 수는 무려 1년간 6만 2천 가구 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인구는 34,000명이 줄었는데 가구는 6만 2천 명이 늘었다. 그럼 뭐가 수요의 기준이냐? 가구다. 그래서 가구를 기준으로 6만 2천 가구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옆에 경기도를 보시게 되면 무려 16만 4천 가구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인천도 2만 8천 가구. 이 세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 25만 가구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1년에 수도권에서 주택 수요가 25만이라 늘어났다. 물론 이제 여기는 1, 2인 가구가 대다수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거의 60%에 육박하니까 다 모두가 중형 아파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원룸이 됐던 예를 들면 우리가 전용 25평 수준이 됐던 단위가 바뀔 수 있지만 어찌됐건 수요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가구 추이는 지금 당장 통계청의 그런 예측에 의하면 2040년대까지 증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인구 집중에 의해서 수도권의 수요는 2040년까지 그 각도는 다르겠으나 완만한 우상향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수요는 우상향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최근에 이제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출산율이 0.9명, 0.8명대까지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 근데 이것도 좀 냉철하게 해석하면 유소년 인구가 준다는 것은 주택의 단위인 가구에는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가구 원수 감소의 영향밖에 없어. 가구 원수. 그럼 신혼부부가 애가 있던 없던 간에 집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영향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출산율이 감소해서 주택시장의 가구 감소로 연결되려면 얼마가? 이들이 독립하는 나이 20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당장의 출산율 감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서울의 주택 유형인데 왜 이런 지금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서울의 주택 수는 295만 채, 대략 이제 300만 채 가까이 된다고 보시게 되면 이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8.3%, 연립 다세대가 30%나 되네요. 그죠? 단독 주택은 10.7%, 대략 11%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중에 아파트 비율이 58.3%라는 것은 어찌 보면 순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밑에 줄 보겠어요. 전국의 아파트 유형이
무려 평균 62.3%에 이른다. 오, 뭔가 이상합니다. 전국이라 하면 지방, 농어촌 다 포함된 건데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비율보다 4%가 높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자, 서울 사람 100명을 붙잡고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연립 다세대 단독에 살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서울 사람 100명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86%. 거의 90명 가까이가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예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새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아니면 이제 재건축은 뭐 미래의 희망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환금성, 거주의 편의성 여러 가지를 두루 갖췄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연립 다세대 살지만 여전히 나의 미래의 희망은 아파트다라는 걸 볼 때 현재 희망 수요 대비 아파트 재고는 대략 30% 정도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노후주택을 잠깐 보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보게 되면 서울이 무려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집이 5개 중에 하나는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면 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 몰려가는 이런 형상이다. 이 결과는 왜 그랬을까요?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런 정비 사업이 지체되면서 계속 낡은 주택으로 남아있었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절대적인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다로 보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생각보다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난 10년을 뒤로 하고 향후 10년의 재건축 재개발 입주 물량 계산은 지금 진행되는 아파트 대략 재건축에서만 3만 세대가 끝나면 그 이후 재건축 아파트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그만큼 새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관심도가 제고될 확률이 높다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간단하게 방금 설명했던 자료의 그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감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이런 부동산 전망을 하게 되면 적중도가 훨씬 높아져요. 자, 이런 인구 지표도 쭉 한번 챙겨 놓으면 인구를 기점으로 해서 평균 가구 건수로 나누면 이게 또 가구가 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된다로 보여집니다. 쭉 보시면 역시 방금 제가 서울의 주택 이용이 뭐 아파트가 58.3%였다. 연립 다세대가 30%였다. 이걸 이제 제가 표로 나타낸 거니까 물론 제 자료가 당연히 아니죠. 통계청 자료죠. 서울의 아파트가 작긴 작아요. 58.3%밖에 안 되니까. 농어촌이 다 섞여 있는 경기도보다 작아요. 왜 그럴까요?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농어촌이 많더라도 경기도가 훨씬 아파트가 서울보다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그 수요에 대한 흐름을 지켜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급에 대한 흐름만 알게 되면 수요가 완만하게 우상향한다는 전제를 할 때 수요와 공급의 그 접점이 가격이라는 거죠. 이 가격선을 보려면 공급의 방향을 알게 되면 거의 이거를 예측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